그리고 18년 12월 네. 만약에 장애 뭐 진단을 8년 아니다 15년 12월 14일 요때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요때 3년 개정되기 전에 3년 아직 시효 도가가 안 됐죠? 안 됐으면 이 법 적용을 받아서 5년으로 늘어나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늘어나고 우리가 빈패 미지급 장애급여 진미 진미장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국법 때는 진폐 정밀 진단 받고 받으면 진폐 요양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판정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국법 때 1-1 나오고 심폐기능 F1 나오고 합병증 TBA 나왔어. 이게 폐결핵이거든요. 이 사람 국법 때는 어떻게 판정했냐면 장애 판정 없이 그냥 합병증이 있다고 요양 판정만 했어요. 장애는 병형하고 심폐기능으로 장애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요양에 대한 합병증이 있다라는 이유로 장애 판정은 안 하고 요양 판정만 해버려서 장애 급수를 안 줬어. 국법 때는. 근데 신법 넘어오면서는 이게 공단의 패착인데 신법 넘어오면서는 요렇게 똑같이 되더라도 장애 급수 판정을 했어요. 그 정도 하고 앤드 합병증이 있으면 요양 판정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차단을 한 게 이때 당시에도 충분히 병형하고 심폐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왜 장애 판정 안 하고 요양 판정만 했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장애 판정해서 돈 달라. 보상을 달라. 이 사람 장애 판정하면은 진폐 7급이거든요. 이거를 지금에 와서 이게 18년도에 우리가 하기 시작했는데요. 진미장 사건을. 국법 때 진폐 정밀받고 요양 판정했을 당시에 병형과 심폐기능을 고려해서 장애 판정을 해달라. 그거를 진폐 미지급 장애급여 진미장 사건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래 공단 뭐 우리랑 계속 다투다가 그래 맞다 니네 말이 맞는데 이때 장애를 기준으로 지금 18년 돼서 시효 도가다 이래 버린 거야 또 공단이 지금 청구권 없어졌다. 어. 그래서 대법 갔어. 청구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시효를 지금 논하는 건 공단의 권한 남용이다. 이런 판단으로 시효를 문제 삼지 않고 지금이라도 줘라.
라고 해서 18년도, 19년도에 진미장 사건으로 이것도 기획사건인데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립니다. 근데 다만 이게 대법 확정이 17년 5월 9일 날 대법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확정이 됐으니 이때를 시효 기산점을 봅시다. 진미장 사건은. 그래서 5년 생각해서 22년 5월 8일 날까지만 청구권이 있습니다. 라고 정리가 돼서 지금은 찾아내도 시효 도가입니다. 물론 뭐 소송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시효 문제를 얘기했었잖아요. 장애 진단일이 기산점이잖아. 맞죠? 이때 이 검사했던 날짜가 장애 진단일로 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근데 시효를 논하지 말자고 했어. 논하지 말자고 했으니 실질적인 청구권 발생일은 우리가 최초 이 사건으로 청구한 때를 기산점을 봐야 된다. 라고 우리가 더 나아갔어.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일이 재발생일이잖아요. 산재로 따지면. 장애는 장애 진단일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최초에 청구했던 18년 뭐 2월이라고 칩시다. 이때 내가 이 사람 처음에 청구를 했어. 진미장 사건으로. 그럼 이 청구권 시작점이 곧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라고 본 거예요. 공단은 이게 만약에 빵빵년 1월 1일 날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치면 이때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서 줬어요. 근데 아니다. 이건 시효 논하자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청구권의 시작점은 우리가 청구한 날이다. 청구한 날이 곧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되는 거다. 그러면 청구한 날인 18년의 평균임금을 줘라. 이 기획사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청구 시점 평균임금 사건이라고 해서 청평이라고 해요. 청평 사건. 네. 올해 안에 아마 대법원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통 대부분 2000년 전에 요양되신 분들이 많아서요. 지금 시점으로 평균임금이 증감돼서 지금 시점에 평균임금을 주게 되면 예상으로는 더블로 받는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요. 이때 기준보다 2배는 높아졌으니까 평균임금. 그래서 나중에 한 상반기 5월 달에 6월 달에 진폐 요양병원 우리가 또 영업을 좀 할 건데요. 요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업을 좀 할 거예요. 예. 기획사건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우리한테 손을 들어주면 요거는 그냥 우리가 청구만 해도 바로 나오는 거라. 예. 그래서 업계에서 이것만 바라보고 좀 있습니다, 요새는. 예. 청평 사건이라.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나? 이해가 돼요? 청구 시점 평균임금 사건에 대한 이해가 돼? 돼? 임 반장님 돼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실제로는 요때를 장애 진단일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요때를 기산점이라고 생각하면 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시효 문제 삼지 말고 시효 도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청구권이 발생된 건 우리가 청구한 시점이다. 청구한 시점이 곧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아니냐. 그렇게 해서 청구 시점에 평균임금을 달라는 게 청평 사건이에요. 예. 이거는 예외적인 부분이죠. 이거를 장애 진단의 시작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돼야지만 맞는 거겠죠. 예. 그래서 청평 거리면 이런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님, 근데 예. 어쨌든 지금 진폐이신 분들이 예. 연세가 많으시고 네. 사실 이제 정말 지금 최초로 이제 받으셨을 때가 국법 때 장 받으셨을 때 그때 기준 평임이 네. 그 최근보다 좀 더 높을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받았던 평임이 지금 시점의 평임보다? 아니, 절대 그럴 수가 없지. 네. 평균임금은 얘기하니까 내가 나중에 또 평균임금 세세하게 또 얘기해 줄 텐데 살짝 개념 정리만 하게. 평임 자체는 현재 따졌을 땐 재발생일인데 우리가 만약에 광산 어르신들 봅시다. 90년 1월 1일까지 A 탄광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하셨어. 퇴직. 그 다음에 18년 1월 1일에 진폐 11급을 받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퇴직 시점부터 직업병 진단일까지는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에요. 이때까지. 고로 퇴직 당시의 임금을 이때까지 증감한 임금으로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돼요. 이때 해마다 증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증감은 근로자 소득 증감에 따라서 증감률이라는 게 계속 매년 있어요. 예, 요때 퇴직 당시에 임금을 구하고 이 임금을 매년 증감을 해야 돼요. 직업병 진단일까지. 그래야지 이때 퇴직 당시에 임금으로 적용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좀 더 젊으시고 일을 많이 했으면 그 당시 소득이 더 많으시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양이 적어지면 소득이 더 적을 텐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개념이 산정 기준이 다르죠. 네, 다르죠. 이 제외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다르고요. 만약에 내가 18년도 1월 1일에 뭐 재해를 당했어. 그리고 20년 1월 1일에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이때 내 임금이 10만 원이었어. 그럼 이때 기준으로 2년간의 증감을 해야 돼요. 증감한 임금이 예, 사장님. 예, 예. 예. 아, 저는 따로 모르는데요. 예, 예. 예, 예. 어, 그래. 아, 그래요? 예, 아직, 그래요. 아이고. 예. 그래요?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카톡으로도 괜찮습니다. 전화 왔구나. 예,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재해 발생일의 이 최초 평균 임금을 해마다 19년 1월 1일 이때가 내가 재해 발생이라고 치면 해마다 1월 1일마다 증감을 해야 돼요. 평균 임금을. 평균 임금. 이때 임금으로만 계속 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매년 증감을 이때마다 해야 돼서 2년치에 대한 증감이 이루어진 금액으로 장애 보상일수 곱해서 그 보상 금액이 나오겠죠. 예. 이런 원리들이에요. 그 산재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퇴직과 동시에 뭐 장애 진단이 됐다, 난청 같은 경우가 뭐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최초 평균 임금으로 내가 뭐 매년 또 뭐 2년 이상 또 요양을 해. 매년 내가 증감이 돼요. 임금이. 그래서 내 휴업급여도 조금씩 올라가. 그런 구조예요. 그 최초 평균 임금 갖다가만 계속 하면 그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예. 매년 임금도 올라가고 전체적 물가도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 고려해서 임금은 계속 증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얘기하다 보니까 평균 임금도 가르쳐야게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삼위장 거는 뭘까요? 삼위장. 진미장하고 비슷하지 않은 느낌이? 맞죠? 진미장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업계에서 뭐 좀 일 좀 한다는 사람들은 요양중 장애권이라고 해. 이렇게 부르더라고. 얘네들은. 요양중 뭐 장애 판단에서 급수 달라는 거니까 요양중 장애권이라고 하더라고. 나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진미장을. 말 그대로 삼위장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미지급 장애급여를 달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것도 당연히 기본 요양 환자가 대상이 되겠죠. 물론 재가 환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진폐급수를 보통 뭐 2000년 이쪽 저쪽에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물론 최근에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빵빵년 1월 1일 날 내가 진폐 11급 판정 받았다고 칩시다. 이분이 23년 3월 14일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심폐기능을 자료를 찾아서 이것이 만약에 11급이었으면 11급일 그냥 병영 2-1이라고 칩시다. 병영만 있었다고 쳐요. 심폐기능 F0라고 치고. 그래도 11급이잖아. 이때 당시에. 근데 돌아가기 전에 보니까는 심폐기능 자료 찾아봤더니 F1짜리가 있어.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심폐기능과 병영을 고려해서 장애 판정을 다시 해서 급수를 달라는 게 삼위장 사건이에요. 결국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더 많이 안 좋아지셨을 확률이 크겠죠. 예. 단순한 사건인데 이런 유의미한 검사 결과지를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이분 유족 판정하는 데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유족은 보통 진폐로 우리가 사망 인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폐기능이 저하돼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심폐기능 정도가 어땠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삼위장과 유족 인정받는 거는 정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만약 이 사람이 그냥 사망 직전까지 심폐기능 F0였다고 하면 정상이라는 뜻인데 심폐기능 저하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라고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사망 전에 심폐기능을 꼭 찾아봐야 돼요. 물론 이분이 대학병원급으로 많이 좀 다니셨으면 자료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냥 의원급이나 시골 병원만 다니셨으면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하시면 아시겠지만 대학병원 가면은 무조건 정밀 검진 다 합니다. 이것저것 검사 다 시켜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다니셨다고 하면 유의미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망 전에 이 사람이 심폐기능이 얼마나 악화된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꼭 심폐기능 자료를 꼭 찾아야 되고, 만약에 그 전에 11급밖에 못 받고 F0여서 11급밖에 못 받은 사람이었는데 뭐 이런 자료 찾으면 요거랑 생전에 이 병원과 고려해서 장애를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분이 네. F1이 2022년 3월 14일에 받았으면 네. 그 이제 저 삼위장 사건이라는 것이 2022년 3월부터 23년까지 받은 거를 뭔가 플러스를 달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은 유족연금에만 F1 새로운 등급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 건지. 이 심폐기능을 언제 받았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심폐기능 검사한 날을 기산점을 또 봐야 될 테니까. 이 사람이 3월 14일 날 딱 죽었어. 죽을 때 심폐기능 검사를 했다고 칩시다. 죽는 날에. 그럴 일은 진짜 없겠지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국법 11급이었는데 F1이 나왔으니까 7급으로 상향이 되겠죠? 장애가.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이 하루에 연금이 올라가겠지? 맞죠? 예. 11급에서 7급으로 됐으니까. 이때가 신법이라 이 사람은 11급, 국법 때 11급 받으신 분이고, 신법 때도 동일급수였어.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진퇴보상연금을 받았을 텐데, 진퇴보상연금 중에 기초연금만 받았겠죠. 이유를 아시나? 네, 뭐, 얘기해서 다시 또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좀 더 헷갈릴까봐 제가 말씀을 좀 나중에 드리려고 했던 건데, 기본적인 딱 네 가지 케이스만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이제 심화 단계로서 그러면 이제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국법 때 11급이었고, 신법 때도 11급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장애연금 일수는 없어요. 없어. 예. 없고, 연금만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국법 때 일시금 받으면서 장애연금 일수 2일치를 소진했다라고 그냥 치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얘기했듯이 1, 3, 5, 7, 9, 11, 13 이렇게 연금일수라는 게 있잖아요. 11일, 6일, 2일 한 달로 따졌을 때. 근데 국법 때 이 사람 11급 받았을 때 일시금 다 받았겠죠? 그리고 신법 넘어오면은 플러스 2일치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일시금 국법에 받아서 소진했다라고 보고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습니다. 예. 신법 때 최초로 11급 받으셨으면은 기초연금 플러스 여기에 평균임금, 기초연금 요렇게 진폐보상연금이 계산이 되는데 국법 때도 11급, 신법 때도 11급이면 이미 국법 때 일시금 받았다고 치고 이걸 안 줘요. 그러면 결국은 기초연금만 주게끔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까지 잘 따라왔지? 근데 국법 때 11급이었는데 신법 때 7급이 돼버렸네? 그러면 이 사람 기초연금하고 플러스 7급이니까 6일치가 생긴 거잖아. 근데 2일치를 까야 돼. 그래서 4일분의 평균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폐보상연금 올라가겠죠? 뭐 10만 원만 돼도 평균임금이 40만 원 뛰겠지? 그리고 이 사람이 국법 때 장애 1호금 받은 사람이면은 신법 때 7급이 됐으니까 장애 위로금은 장애 보상일수 곱하기 60이잖아? 60%잖아요? 그럼 11급이면은, 7급이면은 장애 보상일수가 616일분이에요.
곱하기 60%. 11급이면 221 곱하기 60%. 요거에 대한 차익분을 주겠죠. 곱하기 평. 장애 이로금 주겠죠. 이렇게 주겠죠. 네. 진폐보상연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국법상 장애 위로금의 차익분이 또 주어지겠죠. 네. 이 진단일에 평균임금을 적용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 뭐 장애 위로금이 좀 나오겠죠, 꽤. 네. 그리고 유족이 만약에 인정되면은 올라간 연금으로 승계가 될 가능성이 크죠. 물론 단 유족급여 액수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까지 계산을 해보고 굉장히 이득이죠. 네. 보상 액수에 다시 이해했으니까 국법 때 13급이었어. 신법 때 9급으로 상향됐네. 이때 뭐뭐 나와요? 요거까지 이해했잖아. 그럼 이거 뭐뭐 나오지 이렇게 되면? 요거랑 뭐 크게 다를 거 없잖아. 국법 때 13급, 신법 때 9급이야. 신법으로 올라왔을 때 일단 진폐보상연금 해당이 됐을 거고 9급으로 상향이 됐어. 그러면은 진폐보상연금은 어떻게 되죠? 국법 때 13급에서 신법 때 9급 됐는데 진폐보상연금 어떻게 받아요? 이 사람? 그래서 13일분? 13급? 9급부터 13급까지 똑같잖아. 그럼 기초연금만 받죠. 기초연금 플러스 알파 장애연금일 수는 없죠. 국법 때 장애 이로금 받았어요. 신법 때 9급 됐어. 그러면 9급에 대한 297일 마이너스 99일 곱하기 60% 곱하기 평이. 그래서 장애 이로금 차액분이 나오겠죠. 요거까지 이해되죠? 예. 네. 그러면은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어렵지 않죠. 이렇게까지 알면은 거의 다 아는 거야. 이제. 정말 단순하게 내가 무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 낼게요. 국법, 이걸 꼭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국법 때 5급이야. 신법 때 상급, 상향. 진폐보상연금하고 진폐보상연금 어떻게 받을까요? 이 사람? 그렇지. 6일 빼서 5일. 이제 안 해. 맞았어. 뭐 5급 때 장애이로금 뭐 차익분 나오겠죠? 장애이로금 차익. 이제 다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법하고 신법하고 동일급 쓰면은 어차피 기초연금밖에 못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하다 평균임금권도 한번 생각하면서 상담을 할 때 저는 한번 여쭤봐요. 제가 환자들한테. 아버님, 지금 기준에 기초연금이 140만 원이니까 연금 140만 원 받으세요? 나 그 정도 받아. 그러면 뭐 평균임금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따라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더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평균임금 한번 받으래야지. 네. 왜냐하면 장애연금일수 곱하기 평균임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무장 얘기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 심폐 요양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유의미한 심폐기능 자료를 찾으면 심폐심사위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최종 판정을 하고, 요양 환자가 아니라 재가 환자인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공단에서 재가 환자가 정밀검진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 전에 심폐기능으로 적용해 달라는 건 절차상 하자기 때문에 못 주겠다라고 해서 부지급을 해버려요, 그냥. 심폐심사위 회부도 안 하고. 근데 행정심판 가면 우리가 다 이깁니다, 지금. 말도 안 되죠? 예. 쟁점은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심폐기능 결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생전에 정밀검진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있는 심폐기능 검사 결과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 절차상 하자라고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뭐 내년 정도 되면은 부지급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공단에서도 계속 지고 있어서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요양 환자로 돌아가셨든 재가 환자로 돌아가셨든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